8장은 여기에 보는 것처럼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기업 윤리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 윤리와 관련해서 첫 번째 주제가 기업의 이해관계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 눈 감아 보세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 누구 있어요? 첫 번째 누구예요? 주주, 종업원, 또 누구 있어요? 지역사회, 언론기관, 금융기관, 정부, 다 이게 뭐예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 그 중에 하나 빠진 거 뭐 있어요? 서플라이어, 공급자, 또는 공급업자, 벤더, 똑같은 말입니다. 서플라이어, 벤더, 공급업자, 이런 다 비슷한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이해관계. 그래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얘기하고, 두 번째가 기업 윤리. 기업 윤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개인적인 종업원 개인들의 윤리와 경영자 윤리로. 경영자, 최고 경영자. 경영자 윤리와 종업원 개인의 윤리 두 번.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예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어로 뭐라 그랬죠? 뭐예요? CSR. 요새 용어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뭐라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2시간 동안에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관련해서 여기 기업의 이해관계자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Interest Group 또는 Stakeholder.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 조직이나 집단을 우리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라 한다. 그래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다른 말로는 기업의 과업환경이기도 하고 기업의 미시환경이기도 하고 공중환경, 퍼블릭 섹터, 퍼블릭 릴레이션에서 공중환경이라고. 그래서 퍼블릭 인바이먼트 또는 태스크 인바이먼트, 마이크로 인바이먼트.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해 조정이나 이들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사회적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유형을 보면 종업원, 노동조합, 공급업자, 소비자, 지역사회, 언론기관, 채권자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요새 이쪽에 채권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실은 한국산업은행 KDB라고 하는 은행과 STX 그룹이네요. ST. 들어봤어요? STX라고 해서 우리나라 작년까지만 해도 조선 분야에 상당히 랭킹 한 4, 5, 3, 4, 5위? 4, 5위. 지금 조선이 제일 큰 게 현대 중공업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있을 때는 대우가 제일 컸는데 지금은 대우가 3등으로 밀리고 삼성중공업이 2등을 주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고 네 번째 STX 선수인데 STX가 상당히 갑자기 강덕수 회장이 갑자기 조명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한 2, 3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굴지의 회장으로 상당히 평가받았는데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요새 거의 1조 이상의 금융기관이 지금 돈을 대주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해체될 위기에 속해 있어서 매일매일 경제신문에 탑 뉴스로 STX에 지금 돈 빌려주는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 지난번에 것처럼 종업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 고락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고락을. 내가 우리가 경영학 원론 배울 때 첫 번째 주에 고객이 누구이냐 하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고객은 크게 무슨 고객이 있다 했어요?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당시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쳤죠.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내부 고객, 돈을 내는 사람은 외부 고객. 그래서 학교에 학생들은 뭐라 하겠어요? 학생들은 외부 고객이다. 여러분들은 내부 고객이 되고 싶지만 내부 고객이 아니에요. 돈을 내는 사람이니까 외부 고객이라고 했어요. 교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낸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니까 내부 고객입니까? 내부 고객이 중요하겠어요? 외부 고객이 중요하겠어요? 순서 중에 순서로 하면 내부 고객이 더 중요하다. 여하튼간에 종업원이라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인데 개별적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요. 뭘 결성해요? 노동조합을 결성. 노조를 결성하는. 노조가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좋아 보여요? 노조가 회사가 있는 회사가 좋아 보여요? 없는 회사가 좋아 보여요? 둘 중에서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있는 회사 들어가고 싶어요? 없는 회사 들어가고 싶어요? 흔들어 보세요. 있는 회사 흔들어 보세요. 없는 회사. 꼭 이런 거 하면요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드는 사람 뭐예요? 주관이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발전이 없어. 맞아, 네가 발전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표적 노조가 없는 회사가 어디예요? 네, 삼성은 거의 없어요. 삼성 중공업 조금 뭐 있고 거의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 것처럼 해찬들이라고 하는 회사가 CJ에서 인수하면서 노조를 다 깨고 인수했어요. 깨는 방법 간단하죠? 거기서 작업자들, 아줌마들 노조에 가입했는데 불러가지고 너 300만 원 받을래? 그냥 거기 있을래?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다 받고 탈퇴하죠. 그렇죠? 왜? 돈에 약하다. 인간이 약한 게 뭐다? 돈에 약하다. 돈에 약하다. 그래서 해찬들, CJ그룹도 사실은 이제 삼성에서 분사한 거니까 거기도 없어졌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는 노조를 거의 인정 안 해요. 왜 노조를 인정하지 않을까? 골치 아프죠? 노조가 있으면, 그렇죠? 응? 경영자병에 노조 있는 게 골치 아파요. 각 대학도요, 교수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교수들이 협의회, 노조같이, 노조라는 말 쓰지 않죠? 노동자가 아니니까 교수는. 5월 1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근로자의 날. 학교가 놀았어요? 안 놀았어요? 안 놀잖아요. 우리가 못 놀았죠. 근로자가 아니니까. 어딘 놀아요? 나머지는 다 놀죠. 그렇죠? 학교만 안 놀고 다 놀잖아요. 여하튼 노동조합이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 개인이 혼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결국은 노조를 결성한. 그래서 우리가 대개 노동자의 권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근데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단체 행동권은 인정을 안 해줘요. 공무원들이 뭐 기분 나쁘다고 해서 다 문 잠그고 뭐 노조 이거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민들이 손해보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조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그 사람들한테 주지만 행동권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 삼성을 보면 노조가 없이도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베니핏을 받고 하니까. 근데 일은 많이 하죠. 그렇죠? 일은 많이 합니다. 일은 많이. 그래서 우리가 노조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개인들이 할 수 없는 권한, 권리를 결국은 사용자한테 대항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노조입니다. 이런 종업원이나 노동조합에 가입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목적이 월급 많이 올려달라. 두 번째는 근로 조건을 좋게 해달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후생복리 뭐 이런 거 잘해달라. 이런 요구죠. 근데 있는 기업이 결국은 경영자하고 적절한 균형을 맞춰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이 최고 경영자들이나 경영자들이 노조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노조가 들어올 때 언제 들어왔다고 했어요? 노조라고 하는 제도가 언제 들어왔냐면,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때 들어왔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들어오다 보니까 노조가 강성일수록 이것이 뭐 잘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노조가 세계 어느 나라 노조보다 강해요. 항상 노조부 하다 보면 뭐예요? 머리에다가 붉은색으로 투쟁이라고 하는 용, 단결 투쟁 또는 뭐 결사, 죽어서 뭘 하겠다 이런 걸 이거 붙여요. 섬뜩하죠. 옛날에는 뭐 포크레인을 가지고 경영자를 포크레인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게 됐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파이프로 가지고 거의 뭐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노조가 들어오는 시점이 일제강점기였고 그때 이 상황에 잘못 정립이 되어서 노조만 뭐 하면 무진장 강해졌어요. 근데 서구의 이제 다른 나라를 보면 노조가 있다 하더라도 점잖게 협상도 하고 점잖게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뭐 피켓을 들고 이렇게 이 정도인데 우리는 뭐 너무 뭐 알루미늄 파이프가 등장하고 복권이 등장하고 거의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그래서 과거에 뭐 여러분들 지금은 좀 덜 그렇지만 과거에는 상당히 강했던 것이 우리나라 노조였기 때문에 대기업의 총수들은 노조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거 안 하겠다 할 정도로 강하게 노조를 만드는 것 자체를 갖다가 싫어하는 경향이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그러나 일반적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조가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서 밸런스를 갖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제도이기는 분명하다. 그다음에 공급업자입니다. 서플라이어. 요새 이제 갑과 을의 관계 등등 해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누가 강한 사람이에요? 갑이 강하고 을이 항상 힘들죠. 그러니까 이 공급업자는 회사하고 보면 항상 을의 입장이에요. 거기 7장 마지막인가요? 7장 마지막에 무슨 사례 하나 있었죠. 저기 교과서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173페이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례를 보면 애플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요새 공급자 업자하고 모기업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납품과 후려치기예요. 처음에는 1,000원의 납품을 받아요. 그러다가 그 납품하는 회사가 공장을 자꾸 증설을 해. 증설을 하면은 자기들이 많이 사줄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서 증설을 많이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900원으로 납품가를 때리고 그 다음에는 800원 때리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던 것이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요새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그 애플사에 공급하던 많은 일본계 납품업자들이 현재 다 줄도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그래서 공급업자는 항상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건데 결국은 파트너십, 모기업과 공급자 간의 밸류 에디드 파트너십, VAP라고 하는데 서로 장기적인 관계로 그런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모기업한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공급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어느 기업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서 다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동차 회사에서 뭐만 만들면 돼요. 껍데기만 만들면 자동차 회사에 그렇죠? 우리나라 삼성, 르노 같은 경우는 껍데기밖에 못 만들어요. 그렇죠? 엔진은 닛산 거 쓰고 그렇죠? 바퀴는 뭐 우리나라 자동차 바퀴 어디서 만들어요? 한국 타이어가 제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는 금호 타이어, 세 번째는 넥센, 세 가지 기업에서 만드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볼트 너트까지 전부 다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다 중소기업, 조그만 공급업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관계자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업원은 소비자예요? 소비자 아니에요? 종업원은 소비자죠. 그렇죠? 소비자이면서 종업원이에요. 이 소비자는 이 사람들은 아주 변죽이 줄끝듯 해서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만족한다고 해서 그 집 계속 갑니까? 가야 안 가요? 만족해도 30%만 가고요. 나머지 70% 또 떠나요. 감동하면은 한 8, 90%는 거기를 이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상당히 요구하는 욕구가, 니즈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좀 더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갖다가 계속 만족시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마켓이 무슨 마켓이었어요? 셀러 중심이었어요? 바이어 중심이었어요? 셀러 중심이었어요. 파는 사람이 위주였어요. 왜? 파는 사람이 적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뭐 얼마 전까지는 러시아 같은 데 보면은 무슨 햄버거 같은 거 만들면 줄 쭉 섰잖아요. 그럼 햄버거 만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줄 서요. 지금 여러분들 햄버거 하려고 줄 섭니까? 안 쓰죠? 그러나 고양대학교 토스트점 가면 한참 기다려야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마켓이 셀러 마켓에서 어느 마켓으로? 바이어 마켓으로 가니까 결국은 누가 힘이 있어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살려고 하는 사람이 힘이 있지, 팔려고 하는 사람은 힘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소비자가 결국은 이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회사보다 힘이 강한 시대로 바뀌었다. 교과서 보면은 소비자의 권리 4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권리가 뭐예요? 권리. 첫 번째가 안전의 권리, 세프티와 관련된 거. 두 번째는요, 정보,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선택할, 추스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사회 문제, 오늘 아침에도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뉴스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유해, 인간한테 해로움을 끼치는 화학물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거나 화학물질 만드는 기업이 6,800개가 있대요. 6,800개가 각각 이런 대한민국에 산재되어 있는데, 만약 그것이 얼마 전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이 된 것처럼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요새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는데, 요새 법 중에 하나가, 요새 국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법 중에 하나가 10%라는 게 있어요. 10%. 왜냐면 만약 그렇게 화학물질을 배출하면 10%, 매출액의 10%의 벌금을 내라, 이런 법을 지금 만드는 과정 속에 10%를 5% 줄였어요. 그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왜 10% 5% 줄였느냐. 여러분 입장에서 뭐예요? 만약 배출하면 10% 매출액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5%만 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10%를 만드는 게 좋겠어요? 5% 만드는 걸 하였으면 좋겠어요? 만약 기업이 매출액의 10%를 벌과금을 내면 그 기업은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쪽으로 법을 만드는 게 좋겠느냐? 망하지 않는 정도의 5%로 하는 게 좋으냐? 이거 가지고 지금 막 국회에서 논란하는데, 10%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은 10%로 해놓고 실제로 벌과금은 10% 안 되는 쪽으로 하면, 화학물질을 배출하면, 잘못자가 하면 우리 기업이 망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업을 하게끔 해야 되느냐. 그걸 10%로 5%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역사회라고 하는 게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 중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대전피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디 있었냐면 대전 태평동에 있었어요. 그때는 대전 태평동이 거의 그냥 무슨 지역이었어요? 농화 짓는 지역이었어요. 농화 짓는 지역. 농화 짓는 지역. 근데 그 지역에 대전피업이 있다가 결국은 그 옆에 뭐가 왔어요? 아파트 단지가 쫙 들어오니까 결국은 아파트 단지에 대전피업가 들어서요. 나가라고. 그럼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래요? 우리 속담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 말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지역사회가 그걸 기업으로서 하는 그런 환경오염으로부터 자기들이 피해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게 기업 활동을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지역사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결국은 고용도 거기서 그 사람들 갖다 데려다 쓰는 거니까 요즘에 이제 그 논산시가 여러 기업들을 유치를 했어요. 식품회사, 유리회사 등등 했는데 논산시에는 중소기업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큰 기업이 오니까. 논산시장이나 논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기업 온다고 하니까 막 좋아하고 박수를 쳐요. 근데 논산에 정작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지개 싫어하고 막 불안해하고. 왜? 대기업이 와서 월급 더 많이 주고 하면 우리 회사에 억지로 지금 사람들 와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이 빼갈 거 아니냐. 걱정을 해요. 걱정. 지역사회는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은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언론기관 기업 활동을 이렇게 도와줍니까? 기업 활동을 방해합니까? 이건, 이 언론기관이라는 사람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어요. 아주 힘든 조직. 다 같다. 그래서 언론기관은 멀리 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나 언론기관 역할이 있죠. 분명히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해야 기업이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언론기관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 아까 채권자 한국산업은행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아까 여기 것처럼 이런 문제처럼 우리가
이제 한국산업은행이 결국은 돈을 대우에다가 넣었으니까 이런 전체적인 관리를 여기서 책임집니다. 그다음 정부는 회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방해놓는 사람들이에요. 예? 정부가 회사가 하는 일들을 도와줍니까, 방해합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지원하는. 그래서 뭐 한국무역협회 이런 걸 만들어서 중소기업들한테 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뭐 돈 같은 거 빌려올 때 저리로,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도 돈을 모아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낮은 이자율로 기업을 빌려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업을 갖다가 지원하는 역할이고, 또 기업이 공해를 배출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규제에서 뭐 문제가 있다, 벌금도 늘리고 막 그러죠? 또 공정 경쟁 안 했다, 뭐 일감을 어느 사람한테 몰아줬다 하면은 너희들 공정 경쟁 안 했으니까 뭐 담합했으니까 벌금 내라, 이렇게 해서 어떤 규제하는 역할, 두 가지가 정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갈수록 오히려 이런 규제 역할보다는 뭐예요? 자꾸 지원적인 역할을 많이 하려고 정부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기업의 이해관계자, 다음에는 이제 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리 영어로 뭐라 그래요? ethics. 여기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학문에 마지막 s를 붙이면 되게 학문을 붙여. mathematics. 그렇죠? mathematics. 수학, 뭐요. ethics. 이런 것처럼 우리가 되게. 그래서 비즈니스 ethics라는. 기업 경영 상황에서 경영자나 종업원들이 행동이나 태도에 관해서 형성된 도덕적 가치다. 어떤 그 기업의 경영을 하는 상황에서 경영자나 종업원들이 행동이나 태도. 그래서 아까 내가 기업 윤리를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경영자 윤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종업원 윤리에 관한 거. 어떤 윤리가 더 중요해요? 경영자 윤리가 중요해요? 종업원 윤리가 중요해요? 어떤 게 더 중요성이 많습니까? 경영자의 행동, 경영자의 의사 결정이 영향력이 더 크죠. 그렇죠? 그러나 기업 구성원들 하나하나의 윤리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할인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폐기물 이런 어떤 정화를 해서 내버려야 되는데, 종업원 개인이 귀찮아가지고 그냥 슬쩍 문 열어가지고 다 내보내버리면, 그건 경영자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납품을 받는다. 아까 남양유업 같은 요새 인터넷에 떠오르는 것도 남양유업 사장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개인이 자기가 승진하려고 오히려 막 이렇게 쪼고 해가지고 그런 행동이 결과가 발생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 윤리도 중요하고 경영자 윤리도 중요하지만 경영자 윤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의사결정에 영향력에 있어서 강력하기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다. 조직 구성원들이 기업과 사이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규범이다. 뭐가? 기업 윤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경영을 활동을 할 때 우리가 행동이나 태도가 옳고 그름을 구분해주는 도덕적 판단 기준 또는 가치체가 바로 우리가 기업 윤리다. 그래서 경영자 윤리 또는 종업원 윤리라고 하는데, 경영자 윤리가 훨씬 더 중요성을 가졌기 때문에 기업 윤리는 꼴 경영자 윤리라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 같은 기업 윤리가 갖는 성격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사회가 기대하는 기업 행동에 대한 불문율이다. 두 번째는 기업 윤리는 암시적인 성격의 규범이다. 기업 윤리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상당히 강제 집행력은 없다 하는 얘기. 기업 윤리가 왜 중요하냐? 여기 7가지가 나왔어요. 7가지. 그래서 7가지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 7가지 외울 필요가 있어요. 기업 윤리가 왜 중요하냐? 교과서에 하나하나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기업 윤리를 잘 지키는 회사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도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할 필요성 차원에서도 기업 윤리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또 사회의 일원인 시민 기업이 되기 위해서 인간성 기업, 즉 근로의 질,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WL, Quality Work Life에서 이 근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기업의 지배구조가 건전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자유시장 경제체를 이야기. 그래서 교과서 거기 보면 좋은 기업의 조건 있죠? 몇 페이지 나와요? 좋은 기업의 조건 몇 페이지입니까? 교과서
184페이지에 위에서 한 7번째 줄에 보면은 좋은 기업의 조건이라, 좋은 기업의 조건. 거기 합창해볼까요? 시작. 좋은 기업이란, 좋은 기업의 조건. 거기 나와 있는 것을 잘 정리를 하면, 어떤 기업 좋은 기업이다. 명확하게 여기 제가 정리를 했어요. 네 번째는 기업윤리의 사례에서 로키드 마틴스라고 하는 그 미사일 만드는 업체인데, 이 사람들이 저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도 모르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일을 따내. 그 서류를 없애버려. 우리가 대개 무기를 판매하는 회사는 뭘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무기 판매하는 사람들은 대개 무기를 사고 팔고 할 때 뭐가 계제가 되죠? 예? 무기라고 하는 게 가격이 비싸요, 싸요? 비싸죠. 우리나라도 요새 비행기, 팬텀, F24, 이런 거 살 때 보면은 비행기 한 대가 얼마씩이에요? 보통 1,000억, 2,000억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비행기를 한 대 하는 게 아니라 시리즈 사잖아요? 10대, 20대, 이렇게 하니까 그 가격이 몇 조, 12조 산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는 세계에 몇 개겠어요? 몇 개 안 되죠. 프랑스 어디, 미국 어디, 이렇게 몇 개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결국은 그 비행기를 팔려고 뭘 많이 합니까? 로비를 많이 합니다.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로비를 한단 말이에요. 예? 막 돈도 갖다 주고 별짓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잘 이렇게 해서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은 돈을 내가 받기 싫어도 어디서 돈이 와 있어? 따지고 보면. 그러면 빨리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주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로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로비를 받게 되면 소금을 먹은 놈이 물을 켠다는 식으로 의사결정이 결국은 돈을 준 사람한테 유리하게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세계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이러한 그 무기 만드는 업체들이 로비가 엄청 심합니다. 중간에 그런 로비스트를 개재시켜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국은 내가 그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내가 무기를 팔면 되고 그와 관련된 서류를 다 없애버려라. 왜? 나중에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로비를 해서라도 팔아먹으려고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로비를 안 하고 있겠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가진 방법을 통해서 로비를 하려고 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국방부 장관으로 했다가 중간에 결국은 의지도로 해서 그만뒀던 사람도 그러한 그 로비, 그 방산용 거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해서 결국은 국민 정서에 안 맞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TI라고 회사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사람은 만일 당신이 하는 일이 신문이 난다면, 이건 뭐냐면 신문이 난다면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근무를 하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예. 그렇죠? 예. 시간이 돼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